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5번째 공개 변론. 예상대로 최순실 씨는 대부분의 질문에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답변하던 최 씨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이권을 취한 적은 없다고 말할 때 크고 단호한 목소리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 이 문제는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자, 맹추위가 몰아친 휴일에도 여야 대권 주자들은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귀국 후 국내에서 첫 주말을 보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평택 천안함을 둘러보는 등 안보 행보를 보였는데요. 자, YTN 추은호 해설위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출렁이는 대선판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국민의당을 이끌 새로운 당대표에 예상했던 대로 박지원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당이 정계 개편을 주도하겠다 이렇게 먼저 강조를 했는데요. 이른바 국민의당의 빅텐트론. 자, 박지원 대표의 말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당이 빅텐트이고 플랫폼입니다. 제3지대는 녹색지대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의 합리적 개혁 세력이 국민의당으로 총직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큰 텐트, 더 큰 천막을 치기 위해서 우선 당의 기둥을 단단하게 박겠습니다. 네, 자강론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빅텐트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국민의당 상황을 좀 이해하시려면은요, 예. 자강론, 연대론 뭐 이렇게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핵심은 이겁니다. 자강론이라는 것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은 그 조기 대선 과정에서 그 자강론, 연대론 모두 다 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것이냐, 예. 결국 그 문제를 귀착이 되는데요. 자강론은 주로 이제 안철수 의원 전 대표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스로 힘을 키워서 우리 스스로 그 국민의당에서 총선 내세워야 때처럼 그렇게 된다. 하자. 예.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본인이 나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예. 그렇지만은 그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최근에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도가 주춤하고 국민의당 지지도도 주춤하니까 지금으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손학규 전 대표라든가 이렇게 또 아니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정운찬 전 국무총리 이렇게 여러분들을 영입을 해서 같이 연대를 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된다. 뭐 안철수, 천정배 이런 분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그것이 이제 연대론의 핵심인데 네. 어제 그 전당대회에서는 일단 먼저 자강론, 그 다음에 후연대론을 하자 예.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박지원 이젠 대표죠. 박지원 대표로서는 이제 다시 빅텐트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스스로 힘을 기르고 나중에 국민의당의 정체성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경쟁을 하자. 그래서 국민의당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야권이 연합해서 정권 교체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강론이라는 것은 그것조차도 지금 단계에서는 거부하고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반기문 전 총장은 들어와서 굉장히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하고 차별화 전략인지 안보를 굉장히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어제 그 평택 제2함대 사령부를 방문했었죠. 그리고 예.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는 한미 동맹이 우리 기본 축이다. 그 중국은 설득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인 그런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 안보에서는 보수적이고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좀 개혁적인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제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으로서는 안보 문제 또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강조를 하면서 본인이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다 설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안보의 보수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 그 강국들의 지도자상을 보면은 뭐 아베 일본 총리라든가 시진핑 주석이라든가 또 푸틴 대통령 이제는 또 곧 취임하는 그 트럼프 당선자 다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초주의 성향이 강한 자국 이기주의
우선하는 자국 우선하는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맞서는 차기 우리 대통령으로 이렇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유연한 사람을 선호할지 네. 아니면 거기에 맞서서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인물을 선호할지 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여론의 흐름이 어디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 보면은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전 총장과의 격차를 좀 벌려왔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 직후에 그런 컨벤션 효과라 그럽니다. 예. 그러면은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직 결과는 뭐 제대로 된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은 설 전까지는 민생 행보를 계속한다. 그러면서 본인이 말한 진보적 보수주의자다라는 그런 네. 이미지를 이제 계속 발현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그런 행보들을 계속 할 겁니다. 이런 행보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먹혀 들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서민을 위하는 어떤 행보, 이게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행보인데요. 그런데 어제 반기문 전 총장이 음성 꽃동네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반드시 누워 있는 할머니에게 이제 죽을 먹이는 그 사진 한 장이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전부터 좀 문제가 좀 있었죠. 예. 뭐냐면 이제 공항철도를 트낼 때도 그 자동 발매기에 10,000원짜리 2개를 겹쳐서 넣는 모습도 나왔었고. 뭐 그건 그럴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음료수를, 오랜만에 예.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나라에도 2개를 한꺼번에 받는 그런 기계는 없는 걸로 예, 알고 예. 있습니다만 또 뭐 살처분하고 있는 방역하고 있는 조류독감 예방하는 예. 곳에 가서 방역복 입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해 보이는 부분들이 좀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 갖고 트집 잡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큰 뚝도 작은 구멍들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예.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 괜히 그것 때문에 서민 코스프레라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외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침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도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이른바 4강 대사들을 불러서 긴급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사드를 배치를 하겠는데 찬성을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외교 전문가로서 나는 어떤 입장을 보여주겠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점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자꾸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보여주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할 수 있는 외교 전문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오늘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거제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거제하면 또 문재인 대표하고도 인연이 있는 곳이라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동안에 이렇게 전국을 거제, 그다음에 팽목항, 광주, 대구, 부산 이렇게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예. 행보를 하는데 오늘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이 이제 거제 방문입니다. 예. 왜 거제 방문이 관심을 끄냐면 물론 주 목적은 거기에 조선 산업 현장을 둘러본다라는 것이 큰 목적인데 예. 거제 하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원래 그 북한 선친이 북한뿐 아닌 북한 쪽에서 태어나셨죠. 흥남 예. 철수 그때 타고 와서 거제에서 태어난 문재인 전 대표가 그렇고 또 거제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각이 있는 것 그렇죠. 아닙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거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우리나라의 반시가 거제 반시입니다. 그래서 원래 고려 말 때 반시들이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면서 거제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거제 반시라 그러는데 그래서 비공식 일정으로 거제 방문 동안에 거제 반시 종친회에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게 족보 사본을 하나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세리머니를 하는 것으로 족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본까지 예. 전달하는 세리머니를 한다. 거제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이군요. 네. 자, 오늘 반기문 전 총장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제 유엔 국가를 대표해서 유엔 사무총장 자리로 10년 동안 있었고 비록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가 원수인 것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소 거쳐야 할 과정처럼 비출 수도 있고요.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이 진보적 보수라고 하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네.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도 여전히 양쪽 다 조금씩은 발을 걸치고 싶으시다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국가 원수의 예우를 하는 측면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쪽에 대해서도 또
나 역시 뭐 기대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행보도 되겠죠. 예, 뭐 정치권도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최순실 수사 또 탄핵 심판도 굉장히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대 분수가 될 한 주가 시작됐고 오늘 5차 이제 헌재 심리가 시작됐는데요. 네. 오늘 오전에 방한복을 입은 최순실 씨가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들어갔는데요. 그동안 뭐 헌재에는 뭐 특검 핑계, 또 특검에는 또 헌재 핑계 이래서 돌려막기 핑계로 이제 잘 안 나오다가 오늘 갑자기 나오겠다 결심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헌재에서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는 강제 구인도 하겠다라고까지 강경한 자세를 보였고요. 헌재가 그렇게까지 강경한 자세를 보인 것은 곧 다른 게 아니라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재판 내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에서 법리 공방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지연 작전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불쾌감까지도 지금 재판관들이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최순실 씨 내지는 대통령 대리인단들에게도 전달이 됐을 것이고 이 상황에서는 그냥 뭐 막는다 돌려막기 해서 안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는 정무적 판단을 했겠죠.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판단이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최순실 씨 우리가 모습을 처음 본 것이 이제 지난해 10월 31일이죠. 귀국하면서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이제 국민들께 죽을 죄를 지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들어간 이후에 간간히 본인 재판 외에는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이 검찰 첫 출석부터 오늘 헌재 출석할 때까지 최순실 씨의 모습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소환을 계속해서 거부하며 불출석 돌려막기를 하던 최순실이 오늘 드디어 헌재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을 꾹 닫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는데요. 그동안의 출석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최순실 씨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던 순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는데요. 수많은 취재진으로 급기야 포토라인은 무너졌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최 씨는 이렇게 말했죠. 국민한테 한 말씀 하세요. 국민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던 최순실 씨. 하지만 출석한 뒤에는 자신은 억울하다며 입장을 돌연 바꿨습니다. 이후 국회 청문회에 공황장애, 심신회패 등의 이유를 대면서 출석을 안 하더니 지난달 19일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순실 씨의 첫 재판 날입니다. 검은 뿔테 안경에 흰색 계통의 밝은색 수의를 입고 호송차에서 내리는 최순실 씨. 최 씨는 법정에 들어설 때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왔는데요. 피고인석에 앉아서도 바닥을 향한 시선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고 방송 카메라가 나가자 최순실 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고개와 등을 똑바로 편 채 당당히 정면을 응시하더니 종종 아랫입술을 내밀며 반대편에 앉은 검찰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안경 너머의 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이죠. 혐의도 역시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박영수 특검의 1차 소환 때의 모습입니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나타난 최순실 씨, 수의 차림에 손은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국회 국정조사에 왜 출석을 하지 않았는지 등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도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후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5일 국정농단 첫 공판 때의 모습입니다. 역시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상태로 호송차에서 내리는데요. 법정에 들어설 때부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최순실 씨. 첫 재판 때처럼 카메라가 모두 철수하자 푹 숙인 고개를 다시 꼿꼿이 들고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날도 역시 나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헌재에 출석할 때도 여전히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다가 카메라의 뒤에서는 꼿꼿한 태도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최순실 씨. 오늘 헌재에서도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어떤 이권이나 이득을 얻은 적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헌재 5번째 변론의 모습을 드러낸 최순실 씨 모습까지 보셨는데요. 오늘 변호인 도움 없이 스스로 진술을 해야 되니까 이게 자꾸 떨리는 목소리로 답을 하다가 이권 개입 부분에 있어서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 이제 취재 기자의 전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오늘 그 헌재에 나와서는 뭐 대부분 모른다. 그리고 예. 자기 시인한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 목소리를 높이기도 예. 했고요. 특히 이제 의상실 문제 그런 그 돈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받아서 줬다. 그 부분은 인정을 했지만은 예. 고영태 씨가 이제 증언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의상실을 그 임대 비용을 누가 냈느냐. 그리고 거기 직원들을 최순실 씨 돈으로 했다라고 고영태 씨가 주장하는 데 증언을 대해서는 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영태한테 물어봐라. 나는 잘 고영태한테 모른다. 물어봐라. 그리고 고영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유리한 질문은 뭐 적극적으로 하고 불리하거나 하면 모르거나 부인하는 그런 네.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쇠의 결정판이요. 피청구인이 누구냐 그래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청객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는데요. 야, 하도 지금 모른 체를 계속 하니까 예. 뭐 태블릿 PC도 처음에 나온 것도 그렇고 두 번째 나온 것도 그렇고 뭐 다른 물증을 드러내도 검찰에서 모른다고 하고 처음 네. 봤다고 하니까 정유라 씨 소환돼도 내 딸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네, 그런 우스개를 할 네. 정도인데요. 네. 오늘 얘기의 핵심은 딱 그거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사익을 추구한 바 없다. 내 네. 계좌로 돈 들어간 거 있느냐. 두 번째는 연설문의 감정적 표현을 고친 적은 있어도 정책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 생각해 보시면 이건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여태까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 주변 사람들에게 모르고 있죠. 예. 고영태 씨가 있고 차은택이 있고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 진술이 거의 지금 비슷하면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나왔던 증언들을 듣다가 정말로 참 기가 막혔던 부분은 문화유성과 스포츠와 관련해서 특히 형편이 어려운 유망 선수들을 지원해 주려고 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 형편이 어려운 유망 선수라는 게 결국엔 이제 정유라 씨였던 거죠. 네. 그 부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사실 헌법재판소의 마지못해 나오긴 했었지만 이 다른 어떤 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얘기를 하는 건 당연히 기대를 안 하고 있고 네. 또 인식 자체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어떤 나쁜 어떤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정말 우리는 순수하게 그 국가적인 사업을 지원했을 뿐이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 우연히 그럼 왜 정유라 씨나 이런 사람들은 왜 들어갔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건 모른다라고 하는 다 그런 모른다. 반술인 거죠. 예. 떳떳하다. 나는 이권 개입과 관련해서 떳떳하다. 이 얘기를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KD 코퍼레이션 사장 부인으로부터 명품백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이건 이제 받았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명절 선물 차원이다. 이런 얘기를 그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명절 선물로 그게 1,000만 원이었던 거 2,000만 원이었대요. 그 정도 되는 예. 백으로 알고 있으나마는 그런 걸 명품백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아마도 그런데 최순실 어려운 씨- 선수다. 그렇죠. 어려운 선수죠. 예. 자신에 따른 어려운 선수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백은 1,000만 원짜리지만 말은 억 단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말까지 살려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인식이라고 하는 게 계속 부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짜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거고 아마도 제가 추측할 때 최순실 씨는 정말로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스스로는 믿고 암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게 정말 어디까지인가 이제 의혹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세계일보 보도에 좀 눈길이 쏠립니다. 이게 지금 위안부 합의도 최순실 작품일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의혹 단계죠.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일단 특검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원을 전한 예. 거기 때문에 아직 그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그 제1 한국인 학자 네. A씨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만은 그 두 사람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동석했다는 사람이 그 전해 들은 그 말입니다. 그 어떤 말이냐면은 지난 2015년이죠. 12월 네. 28일 그 위안부 문제 그 한일 합의에서 최순실 씨가 나름대로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런 말이 그 식사 자리에서 오갔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전에 들은 사람이 특검에서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그 거기에 참여했다는 A 씨는 이병기 비서실장을 만난 적이 없다, 같이 식사한 적이 없다 예, 이렇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언의 진위 여부는 조금 더 두고 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긴 하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의 불거진 이런 국정농단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외교 문제, 그다음에 가장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관여를 했고 예. 그 부분을 결정하는 데서도 외부 사람들과 최순실 씨가 직접적으로 주요 인사들을 만나면서까지 의견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침에 나와서 증언했던 부분들 자신은 정책에 관여 안 했고 연설문 부분 감성적인 표현만 했다. 이건 예.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인 거고요. 그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죠.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는 국가를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관여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야당에 대해서 저것들이라는 식의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하했었고 예. 그런 어떤 입장들이 고스란히 대통령에게도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었다고 하지만 그게 고스란히 최순실 씨와 일맥상통하는 건데 문제는 공교롭게도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 대다수를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다른 방향이었다고 본다면 그 어떤 연결선상에서 위안부 합의마저도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우리가 사과를 받아낸 것이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명분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찰 제복에도 입김이 작용했다 뭐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국정농단이 정말 어디까지인지 국민들이 정말 놀라다 못해서 이제는 뭐 할 말을 잃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오늘 2시에 나오기로 했는데 조금 늦춰진 것 같아요. 5시 반쯤 나온다고 하죠. 뭔가 폭탄 발언이 오늘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최순실 씨에 대한 지금 헌재 증언이 상당히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예. 당초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안종범 수석에 대한 증언은 5시 이후로 이렇게 좀 늦춰졌습니다. 예. 그만큼 최순실 씨로부터 듣고 싶은 건법재판소도 이야기가 많다라는 것이 네. 됐는데요. 오늘 안종범 전 수석이 나와서 과연 그 폭탄 발언을 할까? 저는 별로 그럴 가능성은 그럴 많지는 않다고 가능성은 보고요. 그 지금 기존에 본인의 수첩의 증거 능력도 재판에서 문제를 삼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그 헌법재판소가 변론에서 그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메모 수첩을 그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네. 내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뭐 내일 모레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 줄줄이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경찰도 지금 행방을 못 찾는다고 예. 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소재 탐지를 예.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경찰이 찾을 수 없는 게 이 사람들이 원래 소환장을 전달받은 상태에서 만약에 안 나왔으면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수사 방법, 수사에 가까운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뭐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아예 소환장 자체가 전달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탐문 수사하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탐문 거예요. 수사요. 경찰 네. 입장에서도 동원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극히 떨어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아니고 대통령 비서관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는데도 안 나오고 있다? 뭐 되돌려 말하면 이것 자체가 국정농단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보좌관이 숨어버렸다. 자, 고영태 씨 지난 주말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서 왜 올랐나 무슨 말을 했나 또 봤더니 잠적설이 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원래는 내일 오후에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채택돼서 출석을 해야 되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고영태 씨도 그렇고 또 더 블루 K 과장인 유상영 씨도 아직 그 내일 출석 여부가 지금 불투명한 상태고 네. 거의 한 달째 잠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내일 헌법재판소 변론에 이렇게 출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예. 예상이 됩니다. 원래 내일 4명이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는데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은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도 19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당초 내일 제대로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은 1명 정도를 대상으로 진행이 한 명 되지 않을까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고영태 씨의 경우에요. 출석 요구서 전달을 지금 못 받았는데 네. 그냥 짠 나타나서 현장에서 이렇게 받아서 들어가서 증언을 할 수도 있습니까? 적극적인 증인이기 때문에 발부가 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채택이 안 된 증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예. 과정이 있을 수가 없는데요. 채택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 숨어 있다가 내일 그냥 바로 헌재로 간다. 보통- 그랬을 때는 예,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거기서 지금 저 소환장을 거기서 직접적으로 전달받을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평소에 이제 대동증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이 제3자가 전달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소추단과 함께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들을 변호사들이 쓰는 표현이 대동증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있죠. 네. 지금 고영태 씨가 태국에 있다, 뭐 어디에 있다 여러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예. 오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국에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서울에 있는 것 같다 서울에 있는 스스로 것 같다. 잠적을 했는데 더 이상 세상에 나서 이렇게 말하기를 좀 꺼려한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손혜원 의원이 어디에 있는 고영태 씨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얘기 그거는 잘 들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자, 특검 수사 상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 처리, 자, 어제 결정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루 더 늦춰졌습니다. 그만큼 뭐 특검의 고민이 깊을 텐데요. 자, 특검 취재하는 취재 기자 한번 연결하고 이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현희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서울대치동 특검 사무실입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지 말지 지금 특검이 굉장히 끝까지 고심을 하는 그런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 주말 중으로 결정이 나올 전망이었는데요. 특검이 아주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조사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관련자 진술과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해서 잠시 뒤인 오후 2시 반 브리핑 전까지는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영장 청구로 가닥을 잡았고 법원에서 진행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이 부회장 측과 치열한 다툼을 벌이게 된 만큼 이 법리를 다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함께 삼성 수뇌부인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박상진 사장 등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도 오늘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 착수 이후 가장 먼저 구속한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번 주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장관의 소환도 예고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이번 주 차례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청문회 등에서 관련성을 부인해 왔는데요.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시 소환이 아니라고 한 만큼 조 장관을 먼저 소환한 뒤 김 전 비서실장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처음 만들고 교육문화수석실이 다시 문체부로 내려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주도로 작성됐고 그 중심에 김 전 실장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단서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주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 조사를 통해서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한현입니다. 네, 특검 출입하는 한현희 기자 연결해봤고요. 지금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어떤 혐의를 영장에 적시를 할지를 가지고 고민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뇌물죄, 또 제3자 뇌물죄, 또 사후뇌물죄 뭘 적용할지를 고민 중인데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비슷하지만 박 대통령으로 넘어가면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 이게 결국에는 왜 고민할 수밖에 없냐면 가장 큰 이유는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라기보다는 박근혜 예.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뭘로 볼지를 적시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뇌물죄로 될 경우에는 여러 번 뭐 언론에서 다뤘던 것처럼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경제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 최순실 씨가 모든 이익을 받은 부분들 혹은 재단에 출연한 부분들까지 다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걸로 다 봐야 한다라는 그런 건데 그 부분의 난점은 당장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최순실 씨 본인도 나는 사적으로 이익 취한 적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거죠, 특검 입장에서는. 게다가 재단 출연까지 만약에 경우에 재단 출연을 이것도 뇌물로 보자라고 하게 되면 같이 독대에서 같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에 있던 나머지 재벌 기업들도 다 뇌물로 봐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전히 또 삼성은
이 피해 어떻게 보면 강요해서 못 이기셔서 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깰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예. 뭐 특검 입장에서도 뇌물죄 적용에 어떻게 보면 이게 신호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검으로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그 구속영장을 뭐 할지 신청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명운을 가르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명운을 만약에 가르는 단계다.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시켰을 경우에 그 파장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요. 예. 그리고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가 있느냐 그런 면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기각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지 할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아주 막판까지도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양지열 변호사님, 영장 청구 여부 그리고 혹은 청구됐을 때 발부 여부 이거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청구가 된다라면 발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게 일단 이 뇌물 외에도 뇌물 공여 외에도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위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전에는 삼성 측이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뭐 선수단을 전체를 지원하려고 했다가 마지못해서 정유라 씨를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거론을 하면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말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해서 아는 것도 2016년 2월경이라고 청문회에 써 있었고 지원에 대해서 아는 부분도 미래전략실에서 이 최주성 부회장이나 아니면 장충기 사장이 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넘어갔고 본인은 모른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특검에서 다 말을 바꿨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제3자 그냥 뇌물죄를 했을 경우에는 대가관계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뇌물성이 있느냐 부분 그다음에 제3자 뇌물죄로 갔을 경우에는 삼성이 적극적으로 청탁을 했어야 된다는 부분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삼성은 그동안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논리를 펴왔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오늘 언론 보도 SBS 보도인데요. 증거인멸을 위해서 최 씨와 주고받은 메일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삼성 측에서 최 씨한테 보냈다는 건데 소문의 싹을 잘라야 한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삼성이 지원을 해서 구입한 말을 가지고 정유라 씨가 대회에 출전했다. 그래서 이게 의혹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문제되는 거 언론에서 제기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팔아버리고 그거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정리를 하자라는 게 이미 2015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이게 2016년이 아니고 2015년에 있었던 거죠. 보낸 사람은 누굽니까? 그 메일 자체는 박원호 승마협회 전무였는데 이 박원호 승마협회 전무가 처음에는 삼성과 최순실 씨 사이에서의 매개체, 중개자 역할을 했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알려진 바로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었고 삼성에서 지원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조금 최순실 씨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는 말을 삼성 이름으로 살 것이 아니라 아예 정유라 씨나 아니면 비덱스포츠 쪽의 명의로 사야 되는데 왜 삼성이 사가지고 빌려주는 형태를 취했냐라는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다음부터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직접적으로 나섰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전원이거든요. 그러면 20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삼성이 이미 위기 관리를 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는 거는 지금 삼성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뭔가 직접적으로 최순실 씨를 통해서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만한 거고 그 점에서 특검도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증거 인멸까지 하고 있었다. 이렇다면 얘기가 상당히 달라지는 거니까요. 지금 뭐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그리고 또 박상진 사장 등과 함께 일괄 그 신병 처리를 하는 방안 이것도 지금 특검이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 처리를 결정을 하면서 그 최지성 부회장 그다음에 장충기 사장 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에 대한 그 사법 처리, 신병 처리 여부도 오늘 같이 발표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삼성의 그 지도부가 뭐 그 최악의 경우에는 뭐 신병 처리를 사법 처리되는 그런 그 우려도 아마 삼성에서는 가상하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삼성도 초긴장 그리고 재단에 출연한 다른 기업들도 지금 초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덴마크 경찰이 오늘부터 정유라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강제 소환의 어떤 구심점이 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검찰이 정유라 씨가 받고 있는 혐의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일종의 체크리스트로 만든 겁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봐라라고 해서 3일간에 걸쳐서 대면 조사를 하고요. 네. 그에 앞서서 덴마크 경찰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정유라 씨가 덴마크 현지에서 했던 행적들 가운데서도 덴마크 법을 어긴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보겠다라는 입장인 걸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범죄 인도 혐의의 기초는 양쪽 국가에서 다 범죄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도할 수 있군요. 인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YTN 추은혜 해설위원 그리고 양재열 변호사 모시고 여러 가지 소식 알아봤습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